고통보다 죽는 게 낫다고. 큰일 납니다. 600만 명을 재판도 거치지 않고 죽었어요. 과부를 불태워 죽이자.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이 사회력이 무서운 겁니다. 무서워. 내가 아무리 많이 가져도 내보다 더 가진 사람이 있으면 불행하죠. 엄청난 경쟁심. 정의 가지를 못해. 거짓말을 너무 많이. 누가 제일 손해를 볼까요? 소수는 돈을 엄청나게 벌고 나머지는 다 실업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느냐.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절에 아주 비싼 좋은 종이 걸려 있었는데요. 도둑이 그게 탐이 나가지고 훔치려고 갔답니다. 근데 종을 매달려 있는 종을 때려 보니까 소리가 자꾸 댕그랑댕그랑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소음으로 자기 귀를 털어막고 종을 훔쳤답니다. 그렇게 해서 뭐 종소리가 안 났을 리는 없고 아마 잡혔겠죠. 이 고통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게 참 우리에게 그렇게 좋은 게 아니지만은 그러나 엄연한 현실이기 때문에 이걸 부인한다 해가지고 없어지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걸 우리 막 다 들어보자. 근데 그게 뭐 단순히 그저 고통 그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 결론으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지 않아야 된다. 그게 이제 결론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궁극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가하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야 한다. 아마 그게 끝에 제가 강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아주 궁극적인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행복이고 하나는 고통입니다. 이 모든 인간은 다 행복을 추구하고 고통을 싫어한다. 프랑스의 철학자 파스칼이라는 분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러죠. 쾌락이 좋고 고통이 나쁘다는 것은 증명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행복을 추구한다는 것을 증명해라. 그건 무의미한 질문입니다. 그렇죠? 그건 파스칼이 말한 것처럼 마음이 그것을 느낀다. 우리가 1 더하기 1은 2라는 걸 증명해라. 그 증명할 수 없죠. 그건 우리가 바로 아는 거죠. 이걸 직관이라 그러는데 사람이 행복을 추구하고 고통을 싫어하는 것, 이건 증명할 필요도 없고 증명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당장 압니다. 그리고 이제 벤탐이라는 사람은 영국의 공유주의 철학자인데요. 이분은 우리 삶을 지배하는 것이 바로 두 가지다. 하나는 쾌락이고 하나는 고통이다. 자연은 인류를 고통과 쾌락이란 두 절대적인 주권의 통치하에 뒀다. 그들만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지적하며 무엇을 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이 뭘 추구하는데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게 뭐냐? 그건 행복이다, 쾌락이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행복은 최후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행복은 다른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위한 수단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 보고 당신은 왜 행복 추구합니까? 하는 건 무의미한 질문입니다. 그 말은 행복 이상의 또 무엇이 있다는 것을 전제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없어요. 행복이 최후의 목적이에요. 고통도 그렇습니다. 왜 당신 고통 기피하느냐? 그건 무의미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고통보다 더 나쁜 건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우리 삶의 이제 그 극단을 이룬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한쪽에는 쾌락, 한쪽에는 고통. 이게 양극을 이루고 중간쯤 어떤 지점을 정해가지고 행복 쪽 또 쾌락 쪽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그 소개한 이 벤담이라는 사람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양쪽에 한쪽에는 행복, 한쪽에는 그 고통이라는 것이 있고 중간쯤 해서 이제 행복 쪽은 좋은 거고 고통 쪽은 나쁜 쪽이고 소위 그 양쪽이 대칭적인 위치에 있다. 되게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행복을 추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고통을 피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당신 행복하기를 원하느냐 안 아프기를 원하느냐 만약에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모르겠어요. 좀 아파도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럴 사람은 없을 거라고요. 우선 아프지 않아야 된다. 우선 아프지 않아야 된다.
뭐 행복하진 않아도 좋다. 그러나 아프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행복과 고통은 양쪽이 이 대칭적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똑같은 무게로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고통을 회피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영국의 칼 포퍼라고 아주 유명한 철학자입니다. 그분이 쓴 책을 우연히 읽어보니까 거기 그렇게 써놨어요. 사실은 행복과 고통이 대칭적이가 아니고 고통을 피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행복을 추구하는 것보다 고통을 피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그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행복과 고통의 또 하나의 차이는 행복은요, 계속되면은 행복감을 못 느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배가 굉장히 고프면 먹고 싶죠. 그런데 먹을 때 참 즐겁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참 먹고 나면 그 다음부터 안 즐거워요. 즐거움이 계속되면은 자기가 즐겁다는 걸 몰라요. 그게 참 안타깝죠. 여러분 지금 다 상당히 행복하실 것 같은데 늘 그렇게 행복하다고 느낍니까? 행복하면은 처음 그 불행하다가 행복하면 그때는 좋아요. 그때는 좋아요. 그리고 조금 지나가 버리면 내가 행복하다 하는 것을 못 느껴요. 그게 저는 참 그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그 행복하게 되는 방법을 그 말씀드리겠는데 순간순간 그걸 생각하세요. 아, 나는 지금 행복하다. 응? 나 참 행복하다. 사실 그렇거든요. 응? 고통이 없으면 행복하죠. 근데 불행하게도 행복할 때는 행복하다는 걸 느끼지 못해. 불행하다가 행복하면 느끼지만 우리가 병이 났을 때는 참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병이 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며칠 후에는 안 좋죠. 건강이 계속되면 그 다음에 그렇게 좋지 않다고요. 그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때도 늘 나는 참 건강하고 나는 얼마나 행복하냐 즐거우냐 그걸 느끼면 좋죠. 그래서 그건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대단히 행복한 건데 그걸 느끼지 않는 것이 불행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고통입니다. 고통은 그렇지 않아요. 고통을 당하면 그때만 아프고 고통이 계속되면 그 다음에 막 고통이 안 느껴집니까? 그게 아주 큰 차이죠. 행복은 계속되면은 행복한 줄 모르는데 고통은 계속돼도 계속 아파요. 그래서 이 고통이라는 게 참 너무너무 심각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죽음이 제일 우리에게 불행한 거고 제일 어려운 거고 힘드는 거라 그렇게 생각하지만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게 고통입니다. 어떤 고통은 죽음보다 무서워요. 자살하는 사람은 왜 자살합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자살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살하는 사람은 죽음보다 고통이 더 힘드니까 자살한단 말이에요. 안락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안락사. 왜 안락사를 택하느냐? 죽음을 택한다. 고통보다 죽는 게 낫다. 그러니까 안락사 하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고통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너무너무 심각한 문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무시하면 할 수가 없죠. 알버트 슈바이처라고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만 그분은 그렇게 말했어요. 고통은 죽음보다 더 무서운 인류의 원수다. 그렇죠? 죽음보다 더 무섭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아는 것은 병이 났을 때 안 아프면 큰일 납니다. 가령 내가 감기에 걸렸는데 걸렸을 때만 아프고 그 다음부터 안 아프면 어떻게 할까요? 안 고치지요. 안 고쳐. 그럼 죽어버려요. 왜 계속 아픕니까? 고치라고 아픈 겁니다. 고치라고. 그래서 안 아픈 병은요, 그거 심각해요. 안 아픈 병은 심각해요. 이 세상에 제일 몹쓸 병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암이고 하나는 한센스 병입니다. 그런데 이 두 병의 공통되는 특징이 뭔가 하니까 안 아파요. 안 아파. 암이 걸렸을 때 우리 손가락에 가시 찔릴 정도로만 아프면은 아무 위험한 병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암이 사람을 죽이는 이유는 안 아파요. 안 아파. 아플 때는 이미 늦어버렸죠. 저는 나이가 금년에 이제 77인데요. 나이가 들면 제일 걱정되는 게 암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때는
속이 아파요. 그럼 기분이 좋아요. 왜 기분이 좋은지 압니까? 암은 아이로구나. 암은 아이로. 그 참 신기한. 예, 이제 암이라는 게 있죠. 그 때문에 그거 못된 병입니다. 한센병도 그렇습니다. 한센스병도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아프질 않아요. 그러니까 아프다는 것은 우리가 아픈 것에 대해서 다 알 수는 없지만은 축복입니다. 아프다는 것은 축복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병 가운데 그 통증 불감증이라는 병이 아주 희귀병인데 그런 게 있대요. 통증 불감증, 즉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병이 있어요. 그 사람 오래 못 산대요. 가령 이 손에 어디 다쳤는데 아프질 않으니까 또 다친다고요. 병이 나도 안 아프니까 고치지 않죠. 그래서 오래 못 산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통의 아픔의 심리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굉장히 복잡하긴 합니다만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적어도 한 가지는 축복이다. 우리가 아프지 아니하면 참 큰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아픔이라는 것은 우리 생명을 보존하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요소입니다. 그런데 너무 고통스러울 때, 고통이라는 건 육체의 병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울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적어도 좀 생각하는 사람이면 도무지 왜 인간에게 고통이 있나? 이 고통에 무슨 의미가 있나?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독일의 철학자 그 니체라는 사람은요, 이 사람은 허무주의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이 하는 말 가운데 인간은 병든 동물이다. 그런데 그 문제는 고통 그 자체가 아니라 무슨 목적으로 우리가 고통을 당하나 하는 절실한 질문에 대해서 대답이 없다는 사실이다. 왜 우리는 고통을 당하느냐 하는 것에 대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니체의 주장입니다. 그 고통의 의미가 분명하다면, 왜 아픈가 의미가 분명하다면, 즉 고통의 목적이 드러난다면 사람은 고통을 바라고 심지어는 추구할 것이다. 만약에 고통의 의미가 있으면 그걸 오히려 고통을 당하기를 추구할 것이다. 그 고통 자체가 아니라 고통의 의미 없음이 인류 위에 내려진 저주였다. 이게 이 허무주의자 니체의 아주 유명한 주장입니다. 예. 그런데 독일의 칼 레비트라는 사람, 이분은 허무주의자가 아닙니다. 이분은 하이데거라는 유명한 철학자의 제자인데 아주 유명한 학자입니다. 그에 의하면은 우리 인류 역사가 의미가 있으려면 고통의 의미가 있어야 된다. 역사라는 게 결국 사람이 사는 과정인데 역사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적어도 고통의 의미가 없으면 역사도 의미가 없다. 그런데 이분은 니체처럼 그렇게 허무주의자는 아닙니다. 이 빅토 프랑클이라는 분은 히틀러에 의해서 만들어진 아우슈비츠에 수감이 됐던 유대인입니다. 그래가지고 참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사람인데요. 그는 나중에 그렇게 말했어요. 포로 수용소죠. 유대인 수용소에 보니까 몸이 튼튼하고 재치 있고 머리 좋은 사람이 살아남지 않더라. 삶의 의미를 가진 사람만이 살아남더라. 그런 아주 유명한 발언을 했어요. 그는 삶에 어떤 의미라도 있다면 반드시 고통의 의미가 있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통이라는 것이 의미 없으면 삶 전체가 의미 없고 역사도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적어도 프랑클이나 혹은 레비트 같은 사람은 그렇지 않다. 삶에 의미가 있고 따라서 고통에도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봤고 니체 같은 사람은 고통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러므로 삶에 의미가 없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 개인의 상황도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고통이 없으면 어떨까요? 한 번도 아파본 일이 한 번도 아파본 일도 없고 한 번도 어려움 당해본 일이 없고 아주 어릴 때부터 계속 건강하고 한 번도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됐을까요? 굉장히 피상적인 사람이 됐을 것입니다. 아주 시시한 사람이 됐을 겁니다. 사실은요, 사람은 고통을 겪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 말에 젊어서 하는 고생은 사서라도 해야 된다. 그런 말 있잖아요. 아무도 고통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고통을 당한 사람은 그것을 결코 후회하지 않는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중요한 말. 아주 구체적으로 왜 어디서 누가 고통을 가하나 그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도무지 고통이 어디서 오냐? 옛날 사람들은 사람이 아프거나 무슨 홍수가 나거나 뭐 자연재해가 생기나 하면 이건 모두 신의 의지라 그렇게 생각했어요. 신적인 것에 모든 그 원인을 찾았습니다. 뭐 다른 이유를 찾아볼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고통을 피하려면 혹은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신한테 이제 기도를 해야죠. 제사를 드려야죠. 구슬하죠. 하여튼 종교의식을 통해 가지고 어쨌든 신의 마음, 절대자의 마음 혹은 귀신의 마음을 좀 고쳐 가지고 고통을 좀 거세게 해달라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조금 시간이 지나고 사람들의 의식이 좀 바뀌니까 자연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옛날 사람이 당하는 고통이란 건 거의 자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홍수가 나거나 가뭄이 오거나 벼락이 치고 태풍이 불고 지진이 나고 화산이 터지고 그게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했고 또 질병이 돌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인류는 조금씩 과학 기술을 개발해 가지고 자연이 인간에게 주는 재해는 많이 극복을 했습니다. 얼마나 편리해졌습니까? 그러니까 인류가 그동안 노력한 것이 바로 자연이 인간에게 주는 고통을 줄이고 그 자연의 힘을 사람들이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편리하게 살려고 한 겁니다. 그게 과학 기술이죠. 그래서 이 아놀드 게을런이라는 독일의 철학자는 현대 기술이 바로 마술이다. 재밌는 표현입니다. 마술이라는 게 뭡니까? 옛날에 무슨 일이 벌어지면 마술사가 와가지고 이제 해결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대 기술자가 바로 마술사예요. 옛날에는 마술로 가지고 자연을 정복하려고, 자연을 제어하려고 했는데 현대는 과학 기술을 통해 가지고 자연을 제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게일런이라는 사람이 과학 기술은 현대의 마술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럽니다. 이제는 자연이 인간에게 주는 고통은 굉장히 줄어져 버렸어요. 과거에 자연이 우리에게 그렇게 온갖 어려움을 줬는데 그 자연 과학과 과학 기술을 통해 가지고 이만큼 극복했으니까 이제는 고통이 없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습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과거의 과학 기술이 지금보다는 형편없이 뒤떨어졌을 때 우리 한국 사람이 지금보다 더 불행했을까요? 조사에 의하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현대 한국인이 과거에 우리가 가난하고 아무 과학 기술도 없었을 때보다 훨씬 더 불행하다고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의 자녀가 학교에 가서 95점을 맞았는데 3등을 했다. 75점을 맞아도 1등 하는 게 좋죠. 인간은 인간에게 늑대다. 저만 지금 흥분해가 야단이지. 또 다른 적이 하나 나타난 겁니다. 과거에는 자연이 우리에게 고통을 가했는데 오늘은 누가 고통을 가하느냐? 사람이 사람에게 고통을 가합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C.S. 루이스라는 문필가가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오늘날 인간이 당하는 고통의 5분의 4는 다른 사람이 가한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어릴 때는 우리 집 앞에 옹달샘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물을 길러다 먹었습니다. 뭐 우리 이웃이 다 옹달샘에 물은 계속해서 솟아나니까 아침에 가서 그 물 길러다가
온 식구들이 밥하고 그렇게 먹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물을 먹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도움도 필요 없고, 우리가 물을 먹는데 방해하는 사람도 없었고, 모든 사람이 그 자기가 가서 물 먹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여러분이 어떻게 합니까? 수돗물을 마시죠. 수돗물. 수돗물을 마시기 위해서는 수많은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수도국 직원들만 관계하는 게 아니고, 그 물을 아파트 꼭대기로 잡아 올리기 위해서는 전기가 필요하고, 그러면 전기를 관리하는 한전 직원이 거기 관계 있고, 그것만 하면 됩니까? 발전을 해야죠. 발전을 하려면 저 먼 아라비아까지 가서 석유를 수입해다고. 그러니까 여기 우리 물 한 잔 먹는데 수많은 사람의 손이 관계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이제는 자연에 의하여 결정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집니다. 그게 뭐 어디 그뿐입니까?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른 사람에 의존합니다. 그렇죠? 하나도 우리가 자급자족하지 못해요. 그만큼 오늘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고 있다. 이를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항상 나에게 호의적이고 모든 사람이 다 자기 책임만 다 해주면 우리가 그렇게 고통을 당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인간이 그렇지 않죠. 불행하게도 사람이 다 욕심이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인간과 인간관계가 아주 원만하면 우리가 행복할 텐데, 인간과 인간관계가 비정상이게 되면 우리는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 살고 그것이 우리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한다. 이게 참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인간이 모두 서로에게 호의적이면 아무 어려움이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인간에게 늑대다. 토마스 홉스라는 사람이 이미 17세기에 아주 유명한 발언을 했죠. 인간은 인간에게 늑대다. 그 무슨 말이에요? 인간은 서로 잡아먹으려고 한다. 서로 잡아먹으려고 한다. 우리에게 모두 늑대적인 요소가 있어요. 늑대적인 요소. 즉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하면 서로도 내가 좀 덕을 보려고 한다. 서로 경쟁하는 거예요. 거기서 오늘의 인간의 고통이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요, 자연보다 인간이 주는 고통이 훨씬 악독해요. 물론 자연도 뭐 태풍이 하늘 불면 엄청난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뭐 화산이 폭발하면 또 많은 사람이 죽고 그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자연이 주는 고통은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습니다. 이제까지 최근에 적어도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자연 재난은 1931년 중국에서 일어난 홍수라고 그럽니다. 그때 400만 명이 죽었대요. 그러니까 자연 재난으로서 400명이 죽은 것은 매우 드뭅니다. 그런데 2차 대전 때 죽은 사람은 군인만 해도 수천만 명입니다. 이게 400만 명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우리는 뭐 이 태풍이 불고 무슨 지진이 일어나고 하면 뭐 엄청난 재난이 일어나는 줄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인간이 일으킨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큰 재난에 겨우 400만이 죽었는데, 전쟁 한번 일어나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죽고, 심지어 히틀러라는 사람이 재판도 거치지 않고 유대인 600만 명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예, 착한 사람 많죠. 착한 사람 참 많아요. 이 세상에 착한 사람이 있기에 이렇게 악한 사람이 있어도 사회가 굴러갑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 착한 사람이 그래도 악한 사람보다 더 많으면 우리 사회가 조금 나아지겠죠. 그러나 불행하게도 악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자연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사람을 불행하게 만든다. 오늘 이걸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다른 사람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지만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가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우리는 그걸 못 느끼죠. 우리는 그거는 인식을 못 해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롭게 하는 것만 기억하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하는 건 아주 편리하게 잊어버리죠. 편리하게 잊어. 그러나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저도 아마 다른 사람에게 못된 짓을 덜어 할 거다. 미국의 그 신학자 라인돌드 니버라는 분이 아주 참 재미있는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 하는 책인데요. 인간은 도덕적이 될 수가 있다. 그러나 사회는 도덕적이 되기 어렵다. 그 사회라는 것은요, 개인보다 훨씬 더 비도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회라는 것은 개인의 욕심이, 개인의 그 이기주의가 사회란 이름으로 나올 때 나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회는 인간의 그 못된 면만 합쳐져 있고 못된 것을 억제하는 그런 양심이니 합리성이니 체면이 하는 것은 작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회가 훨씬 더 비도덕적이 될 수 있다. 물론 개인도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만 사회가 우리를 아프게 한다. 이걸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제가 레이든 대학이라는 아주 그 유서 깊은 대학이 있습니다. 그 도서관에 우연히 책을 하나 발견했는데요. 1800년에 일본 요코하마에서 출판되었다고 하는 책인데 한불자전이라고 그런 책입니다. 한불자전이라는 말은 우리말을 불어로 설명하는 게 한불자전이죠. 사전인데 제가 그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1800년에 어떤 단어들이 사용이 됐는가,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 가운데 1800년에 그런 단어가 있었는가 몇 개를 찾아봤어요. 그런데 그게 사회란 단어가 없어요. 사회란 단어가. 1800년대 전에는 사회란 단어가 아예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사회란 단어는 아주 최근에 생긴 단어예요. 참 신기하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 이 사회란 단어를 빼버리면은 신문에 기사도 못 쓰겠죠. 사회란 단어가 얼마나 많이 사용이 되고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그때 그 단어가 없었다는 건 뭐를 뜻합니까? 중요하지 않았다는 걸 뜻합니다. 중요하면은 단어가 있죠. 이름이 없다는 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서양에는 어떤가? 서양에는 이미 BC 1세기에 키케로라는 로마의 철학자가 사회란 단어를 사용했어요. 소시에타스 시빌리스라고 시민사회란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또 17세기 영국의 철학자 존 로크라는 사람이 시빌 소사이어티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나 그들도 단어는 소사이어티라는 단어를 썼지만은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는 의미로서의 사회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서양에서도 그건 최근의 일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는 바 사회, 즉 개인이 합친 것보다는 플러스 알파, 사회라는 게 단순히 개인의 집합이 아니거든요. 그런 의미로의 사회는 서양에서도 19세기 전에 없었습니다. 19세기에 처음으로 철학자 헤겔이라든가 마르크스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 사회라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우리에게 중요한 작용을 한다 하는 것을 처음으로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뒤부터 이 사회라는 것이 참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됐습니다. 사회의 문화, 제도, 여러 풍속, 가치관 이런 것들이 단순히 어떤 개인이 혼자서 만든 게 아니거든요. 시간을 거쳐서 역사를 거쳐서 여러 가지 작용해가지고 그 사회의 독특한 특징이 생겨난다고요. 우리 언어가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말이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김씨, 이씨가 오늘부터 이제 한국말 만들자 해가지고 시작된 게 아니잖아요. 긴 역사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누가 뭘 공헌했는지도 모르게 한국말이라는 것이 생겨나가지고 우리 여러분이 다 한국말을 한다고요. 이 사회라는 게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거. 그리고 그 한국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말을 하고 한국적으로 생각하고 한국인의 가치관을 그 누가 혼자서 만든 게 아니죠. 역사적 과정을 거쳐서 여러 사람들이 교류하고 해가지고 생겨났고 우리는 이 사회에서 살기 때문에 그 가치관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전부 생활한단 말이에요. 이 사회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뭐 자본주의, 사회주의,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의 그 사회의 지배적인 이념이 얼마나 또 중요한가. 사회의 한 그 불공정한 제도 혹은 공정한 제도의 불공정한 집행, 이런 것이 사람들에게 고통을 가한다. 얼마 전에 어떤 대법관, 전직 대법관이 5개월 만에 16억을 벌었다 신문에 났습니다. 소위 유전 무죄, 무전 유죄, 그게 뭐 우리가 많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하여튼 5개월에 16억을 벌었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나라의 법이 공정하게 집행이 안 되고 있다 하는 것을 너무너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건 뭐 우리 관례다. 별로 흥분하지 않아요. 한국 사람들이 별로 흥분하지 않아요. 저만 지금 흥분해가 야당이지 별로 흥분하지. 정관예우라는 게 있지 않느냐. 이게 사회입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다른 나라에, 가령 뭐 유럽의 어느 나라에 났다면 발칵 뒤집혔죠. 정권 무너져 버리죠. 그건 있을 수 없죠.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닙니다. 미국 같은 나라도 뭐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오제이 심슨이라는 사람이, 흑인 뭐 축구 선수입니까? 그 사람이 자기 부인을 죽였는데 재판에 무죄됐어요. 근데 놀라운 건 형사재판에서는 무죄고 민사재판에는 유죄로 됐어요. 같은 나라에. 그게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무죄가 되는가 하니까 돈이 많으니까 유능한 변호사를 고용해가지고 이겼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정의라는 것이 항상 그렇게 확립이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참 불행하게도. 어쨌든 사회가 우리에게 주는 여러 고통, 그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이 바로 비도덕적인, 도덕적인 문제인데요. 사회가 다 경쟁적인, 어느 정도 경쟁적이지만은 불행하게도 모든 사회는 강자와 약자가 있습니다. 참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표현입니다만 어쩔 수가 없어요. 모든 사회에 강자와 약자가 있는데 이 사회가 주는 고통, 즉 비도덕적인 문제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것이 뭔가 하니까 항상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약자다.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강자다. 뭐 고통 당한다는 사실 자체가 그 사람을 강자로 만드는 거죠. 고통을 당한다는 사실 자체가 약자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모든 비도덕성은 다 약자가 고통을 당하도록 만듭니다. 우리 부패 가운데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뇌물수수 아닙니까? 이 뇌물에 대해서 발리라는 분이 아주 재밌게 표현했어요. 뇌물이란 가난한 자로부터 부자에게 돈이 직행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직행하는. 다이렉트 트랜스퍼 오브 머니. 어디 뇌물이 부자한테 돈이 직행하는 겁니까? 뇌물이라는 건 돈 많은 사람이 힘센 사람에게 돈을 주는데 어디 부자에게 직행하는 겁니까? 좀 이상한 표현이죠. 그러나 결과는 이렇게 된다는 거죠. 결과는 이렇게 된다. 뇌물이 많은 사회는 어떻게 되느냐? 가난한 사람은 점점 더 가난해지고 부자는 점점 더 부해진다. 결국 가난한 사람의 돈이 부자에게 직행하는 것과 같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한 사회가 부패하면 부패할수록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강자는 더 강해지고 약한 사람은 더 약하게 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도 비슷합니다. 적어도 합리적인 법이라면 그 법은 강자로부터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 질서가 무너지면은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약자가 더 고통을 당합니다. 교통 질서를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만약에 우리 한국의 교통 질서가 완전히 다 무너졌다 합시다. 신호등도 다 무시하고 차선도 무시하고 속도도 다 무시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누가 제일 덕을 볼 것 같습니까? 탱크 운전수가 제일 덕을 봅니다. 그렇죠? 탱크 운전수.
다음에 막 큰 덤프트럭 운전수가 제일 덕을 보겠죠. 그 사람 막 들어밀고 나가면 되니까요. 그렇죠? 누가 제일 손해를 볼까요? 니아까 끌고 다니는 사람,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흔히 법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편리하고 모든 사람에게 좋은 거다. 예, 그 말이 옳긴 옳습니다. 그러나 아주 구체적으로 보면 약한 사람을 보호하는 거다. 약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이 있는 거다. 뭐 교통법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어떤 때는 한 나라의 그 제도, 전통, 관습 이것이 사람에게 고통을 가합니다. 가령 인도에 옛날에는 사티라는 제도가 있었는데요. 힌두교에서 나온 제도입니다만 과부를 화장시키는 그런 제도죠. 남편이 죽으면은 부인도 같이 화장을 시킨다. 그 영국이 인도를 점령하고는 그 제도를 없애버렸습니다. 그건 너무 지나치다. 그래가지고 인도가 해방된 뒤에 네루 정부도 그 영국의 금지를 그대로 유지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건 금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인도의 지성인 여성들이 말하자면 상당히 수준 높은 여성들이 사티를 부활하자 그런 운동을 했다는 기사를 봤어요. 왜 우리가 영국 사람이 금지한 걸 그대로 유지할 필요가 뭐 있느냐? 우리의 전통을 다시 살리자. 과부를 불태워 죽이자. 어떤 아주 경건한 힌두 여성이 자기 남편이 죽었는데 자기를 좀 화장해 달라고 아주 간곡하게 동생들에게 요청을 했대요. 그 동생들이 그걸 못한다고 했는데 얼마나 간청을 했는지 기어코 화장을 하고 말았답니다. 그런데 그 동생들이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하여튼 이런 제도, 이거 참 악한 제도죠. 이 제도가 이렇게 또 사람에게 고통을 가합니다. 이런 그 풍속, 관습, 전통도 우리 인간에게 고통을 가하고 심지어는 자연과학의 발달, 기술의 발달도 사람들에게 고통을 가합니다. 뭐 기술을 개발한 사람이 고통을 가하기 위해서 개발했겠습니까? 우리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 개발을 했을 텐데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을 고통으로 이끄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대 지금 고도로 발달된 이 기술, 이게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가하는지 몰라요. 지금 우리가 양극화 하는데 말이죠. 소수는 돈을 엄청나게 벌고 나머지는 다 실업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저는 이 고속도로에 하이패스를 지나갈 때마다 생각을 하게 돼요. 하이패스가 하나 생기면은 세 사람 일자리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 24시간이라고 생각하면 8시간씩 근무한다면 세 자리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전국에 얼마나 많은 톨게이트가 있습니까? 그게 얼마나 많은 하이패스가 있습니까? 결국 그 사람들이 뭐 합니까? 실업자가 돼버린다고요. 우리가 좀 편리하게 살기 위해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가한다. 그래서 이 사회학이라는 것은 개인의 비도덕성이 반영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경우도 있고 그 목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전통 같은 것, 풍속 같은 것 때문에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전혀 사람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 개발한 기술 같은 것이 사람에게 고통을 가하고 자, 이렇게 했을 때 이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느냐?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개인이 어떤 나쁜 짓을 해서 다른 사람이 고통을 가했다면 그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사회가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가했다면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되나? 이게 참 어렵습니다. 누가 이걸 해야 되느냐?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 집단의 문제는 여러 가지 오늘 문제를 좀 일으키고 있는데요. 뭐 미국에서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여대 학생이 교수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 그런데 그 여학생이 그 교수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한 게 아니라 대학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했어요. 이건 대학에서 일어났고 대학이 교수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가지고 이런 성희롱을 한다. 근데 그게 유죄로 대학이 책임을 지도록 돼 있어요. 요즘 뭐 군대에서도 자살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좀 굉장히 복잡한 문제예요. 우리는 단순히 그 폭행을 가한 병사들에게만 책임을 돌리느냐? 그렇지 않죠.
이제 국가도 그게 책임을 져야 된단 말이에요. 왜 병사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느냐. 그러니까 이 책임이라는 게 상당히 복잡해져 버렸어요. 과거에는 뭐 단순하게 이건 폭행을 강한 사람만 벌을 받으면 됐지. 그렇지만 이제는 그렇게 되질 않거든요. 어떤 그 악의를 가지고 나쁜 짓을 했느냐, 그보다는 이제는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윤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 막스 베이버라는 독일의 사회학자를 좀 소개를 합니다. 독일의 뭐 19세기, 20세기 중반에 활동했던 아주 유명한 사회학자고 철학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전 세계에 엄청나게 영향을 많이 끼친 그 학자인데, 그분이 그 직업으로서의 정치라 하는 아주 유명한 그 연설을 했는데요. 이거 대학에서 한 유명한 강의인데 이것이 출판이 돼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많이 끼칩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런 윤리를 둘로 나눴어요. 하나는 소위 그 동기윤리라는 것이 있고, 하나는 책임윤리라는 것이 있다. 이 사람은 그 동기윤리는 성경에 나오는 그 산상보험 같은 것이다. 선한 마음을 가지고 윤리적으로 행동하는 것. 그 이제 동기가 중요하다. 동기가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람의 병을 고쳐주려고 아주 참 착한 마음으로 병을 고치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죽어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내 동기는 절대로 그 사람께 해를 끼칠 생각이 없었는데 그만 죽어버렸다. 이게 윤리에서 이제 큰 문제죠. 독일의 철학자 칸트라는 사람은 그럼 됐다. 선한 의지만이 절대적이다. 그렇게 했어요. 이 세상에 선한 건 딱 하나밖에 없다. 선한 의지다. 이게 동기만 선하면은 다 선하다. 그런데 베이버는 그런 윤리 가지고는 정치 못한다. 정치는 선한 동기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책임을 져야 된다.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그게 이분의 주장인데요. 저는 베이버의 이 주장을 단순히 정치 영역에만 둘 게 아니라 모든 상황에서 이제는 책임 윤리를 강조를 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물론 선한 동기가 있으면은 선한 결과가 생겨날 가능성이 많죠. 그러나 선한 동기만 가지고는 안 된다. 동기보다 더 중요한 것이 결과다. 결과. 그게 다른 사람에게 직접으로나 간접으로 해가 안 돼야 그게 윤리지.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주겠다고 하는 마음만 가지고는 안 된다. 여러분의 자녀가 학교에 가서 평균 75점을 맞았는데 학급에서 1등을 했다. 그게 더 기분이 좋습니까? 95점을 맞았는데 3등을 했다. 그게 더 기분이 좋습니까? 75점을 맞아도 1등 하는 게 좋죠. 네? 뭐 여러분 아마 솔직하게 심정이 그럴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이게 전형적인 한국. 엄청난 경쟁심. 엄청난 경쟁심. 이게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이거 우리 아주 근본적으로 좀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행복해지려면 이거 고치지 않고는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자. 다른 사람과 비교하자. 그런데 제가 오늘 특별히 강조하려는 건 그것보다도 경쟁이 심하면은 적어도 그 경쟁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면은 좀 덜 억울합니다. 가령 축구가 선수가 심판이 아주 심판을 공정하게 하면은 잘하는 팀이 져도 별로 불평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 잘 못하는 팀 이겨도 게임이 아주 공정하면은 뭐 별로 불평이 없어요. 그런데 심판이 뇌물을 먹어가지고 엉망으로 심판을 하면은 잘한 팀이 이겨도 진 팀이 화가 나요. 그렇죠? 이거 소위 페어플레이라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경쟁이 심하면 심할수록 페어플레이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나라는 도덕적 수준이 매우 낮습니다. 매우 낮아요. 즉 페어플레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게 벌써요
1653년에 출판된 하멜 표류이라는 책이에요. 이 사람은, 하멜이라는 사람은 우리나라에 잡혀가지고 한 3년 있다가 도망쳐서 그 보고서를 쓴 것이 하멜 표류입니다. 거기 보면 보십시오. 조선 사람들은 도둑질을 잘하고 속이거나 거짓말을 잘한다. 그래서 조선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다. 그런 구절이 있어요. 우리 번역판 58페이지에 있습니다. 19세기 말에 도산 안창호 선생은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온갖 수모를 당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우리에게 힘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힘이 없는 이유는 단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단결하지 못한 이유는 서로 속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도산이 한 말이 이겁니다. 거짓이여, 너는 내 나라를 죽인 원수로구나. 거짓말 때문에 우리나라가 망했다면 거짓이 우리나라를 죽인 거다. 그러니까 이 원수다. 군부의 원수는 불공대천이라 했으니, 군부랑은 임금과 아버지입니다. 임금과 아버지의 원수는 같은 하늘을 섬길 수가 없다. 불공대천이라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평생에 죽어도 거짓말을 아니하리라. 도산이 얼마나 한이 맺혔기에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리고 그는 거짓말 안 하려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오늘날도 고쳐지질 않아요. 고치질 않아요. 이게 참 심각합니다. 우리나라 탈세율은 26.8%나 돼가지고 그리스나 스페인과 비슷하고, 보험금의 13.9%는 사기로 지불이 되고 있고, 입원율, 교통사고로 입원하는 사람은 일본의 9.5배나 됐습니다. 얼마나 속이는지요. 얼마나 속이는지요. 선진국에 비하면 너무너무 부정직합니다. 너무너무 부정직합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약자가 고통을 당한다. 약자가 고통. 잔자크 루소라고 스위스에 아주 유명한 정치철학자 있죠. 그분이 쓴 에밀이라는 소설에도 나옵니다. 아주 유명한 그 교육 소설인데, 인간이 그 억울한 것을 얼마나 싫어하는가. 즉 정의가 파괴되는 것은 사람을 억울하게 만든다. 모든 비도덕적인 것은 정의를 파괴합니다. 그리고 정의가 파괴되면은 반드시 억울한 사람이 생기고, 억울한 사람은 고통을 당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제 짐을 좀 지우겠습니다. 여러분, 가능한 한 정직하려고 노력합시다. 둘째로, 우리 공정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공정하게 삽시다. 그 뇌물 줘가지고 나만 덕을 보고, 그 때문에 돈 없는 사람은 고생하도록 만들고, 그거 안 되죠. 그거 안 되죠. 그리고 우리가 비도덕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약한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건 마치 아예 팔 비트는 것 같은 겁니다. 이걸 우리가 비겁하다고 그럽니다. 비겁이라는 게 아주 간단합니다. 약한 사람에게는 강하고, 강한 사람에게 약한 걸 비겁하다고 그러죠. 우리의 모든 비도덕적 행위는 비겁합니다. 왜냐니까 결과적으로 약자들이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을 다 행복하게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불행하게 하지는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죠. 옛날에 우리나라에 비인이면 불인이요, 불인이면 비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참지 못하면 인간이 아니고, 인간이 아니면 참지 못한다. 그 욕망도 참아야 됩니다. 참아야 됩니다. 참지 못하고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자기 욕망을 충족시켜버리면 결국 비도덕적인 행위를 하게 되고요. 그게 결과적으로 자기에게 아무 이익이 안 돼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안 끼쳐야 다른 사람도 나에게 해를 안 끼치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좀 행복하게 만들면 다른 사람도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그래야지 나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다른 사람은 나에게 이익을 주기를 기대하는 거, 얼마나 비현실적입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은 오늘부터 우리 이웃에게 조금 자존심 있게, 즉 이익은 끼쳤으면 끼쳤지 손해는 안 끼친다, 그런 훌륭한 시민으로 좀 행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또 여러분에게 짐을 너무 쉬운 게 아닌가 걱정이 되긴 합니다만, 궁극적으로 여러분에게 손해가 안 될 것입니다.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